갔더니 그 사장, 대공무실 실장이죠. 그 양반이 딱 가운데 이렇게 앉고 소파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허리를 이 사람한테 막 계속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고 아버지한테 오히려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조아리고 계시냐고. 용진아 앉아라. 전교조가 뭔지 모르겠고 분명히 구속되고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선생님을 지지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뭔가를 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자율학습 시간 30분 동안 아이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한 거죠.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안녕하세요. 정치인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살펴보는 KYD 방송의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진행을 맡은 정치부 최송무 기자입니다. 옆에는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스웨덴 린넨대의 최현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을 모시고 정치 역정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 의원께서는 그동안 진보정당 활동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오랜 기간 진보의 그 소신을 지켜오신 그 정치인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져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소년이셨어요? 멋있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약간 이렇게 막 나선다고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볼 때는 약간 꼴보기 싫은 아이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봄이면 그 선생님 졸르고 애들 선동해서 야외 수업하도록 하고 첫눈 오면 수업 땡땡이 치고 뭐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달라고 졸르고 뭐 이런 거 교실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학구적이지 않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뭐 생활 기록 이런 걸 보면 뭐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는 꼭 쓰여져 있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지만 하여간 학업에 열중하진 않았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 친구 관계나 뭐 이런 거는 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는 게 순탄치 않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뭐 전두환 시절 또 87년 6월 항쟁 과정 이런 거에서 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았던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장수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서로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바로 서울로 전학을 온 케이스더라고요. 예. 지금 네. 계신 거 오랫동안 거기 계셨더군요. 그렇죠. 아버지가 경찰이셨어요. 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시니까 이제 서울에 막 인구가 막 펑펑펑 늘어나고 있을 때잖아요. 경찰서를 하나 새로 지었는데 종합경찰서.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인원을 이제 좀 차출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서울로 오시게 된 거죠. 아버지 따라서 온 가족이 이제 서울로 왔고요. 그래서 원래는 장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입학은 또 전출 나간 전주에서 또 그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 진북초등학교라고 아주 뭐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전주 네. 진북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화계초등학교로 2학년 때 전학을 와서요. 그냥 그 동네에서 화계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그리고 학교가 제일 가까운 데가 성균관대학교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네.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거기서 하고 아이도 거기서 낳고 네. 국회의원도 거기서 하고 지금도 그냥 계속 살고 있어요. 각자마다 그 어렸을 때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씩 있거든요. 뭐 그 기억에 남는 사람 혹은 어떤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공부 별로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때부터 했었던 뭐 반장도 하고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학생회장이 되고 사실상 총학생회장 역할을 다 해요. 이제 고3 회장은 고3인데
공부해야 되니까. 그 임기를 마치고 나도 이제 공부하자 하고 고3 때 공부를 시작하는데 89년도에 전교조가 결성이 된 거예요. 전교조 결성 한 달 전부터 그 낌새는 알았고,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했었고 부학생회장으로 그 역할을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전교조에 지지하고 호응하는 뭔가를 좀 액션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안팎에서 많이 왔었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교조가 뭔지 몰랐죠, 뭐 고등학생들이. 전교조의 그 위원장도 하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던 이수호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어요. 친구들한테 전교조가 뭔지 모르겠고 분명히 구속되고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선생님을 지지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뭔가를 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선생님들 다 이렇게 아침 뭐 교무회의 하실 때 자율학습 시간 30분 동안 아이들을 다 그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방송반 반장 불러다가 너 방송반 열쇠 있지? 그 스위치 킬 수 있지? 그거 다 물어보고, 그때 학생회장, 고3 학생회장한테는 이러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쓰도록 하고, 써서 읽도록 하고, 또 각 반의 반장들하고는 다 몇 분에 이 방송이 나오면 그걸 신호로 아이디어가 그렇게 다 나와라. 이 30분 안에 이걸 다 만들어 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했던 과정이 되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때 얘기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흥분됐었는지 이런 거 얘기하고, 박용진 다시 봤다고 하는 친구들도 네. 많고 그때. 근데 좀 당황했어요. 어쩜 이렇게 친구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움직이지? 짜기는 같이 짰지만. 그러니까 한 5분, 10분 안에 그 1200명이 싹 다 교문 앞으로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인 거예요. 아무도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몰랐대요. 수희 아저씨가 교무실로 연락하니까 그때서야 선생님들 우리 다 나온 다음에 쫓아나오셔서 들어가야라고 그러고 하면 난리가 났었죠. 그때가 전교조 결성이 일요일 날 있었고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집회를 했거든요. 전교조 결성을 지지하는 고등학생의 첫 번째 집회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교내 시위를 2번 더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늘 하죠. 저한테는 네. 가장 큰 충격이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입문을 한 셈이네요. 아니, 그게 무슨 정치겠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한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아들이 셋이에요, 저희 집이. 큰형 2분, 그리고 저. 밑에 네. 여동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갖고 싶어 하셨는데 계속 아들만 나오니까 이 셋째 아들이 늘 말썽인 거죠. 형들은 다 같은 신일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얌전하게 그냥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만 이렇게 유독 튀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탁이 그런 거였어요. 제발 졸업만 해라.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부 압력이 이제 들어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졸업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위협 아닌 위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검정 혹시 지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전라도 표현으로 기함을 하셔갖고 안 된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데모해라, 데모하고 싶으면,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학 가서 데모하니까 데모 그만하라고 또 그러시고 그러긴 했는데 하여간 부모님 속썩이는 일들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생운동을 하셨잖아요. 뭐 사실 그때 이렇게 학생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의원님의 그 학생운동을 하던 시기가 학생운동이 약간 쇠퇴기에 빠지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그 당시 학생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가 뭐 이른바 그 전대협 세대에서 한총련 세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대협과 한총련의 가장 큰 차이는, 전대협은 그야말로 뭐 국가와 민족, 그다음에 민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를 고민하기 위한 대표자들의 회의인데, 한총련은 그야말로 생활학문 투쟁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학생으로서의 지켜야 될, 찾아야 될 권리, 그리고 자신의 의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학생회 본연의 어떤 역할에 좀 집중하자. 대학의 발전, 그다음에 교육재정의 확보, 뭐 이런 쪽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조금은 더 넓기도 하고 조금은 문턱이 낮은 그런 단체를 지향했거든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학생들이 투표로 정치 권력을 견제하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마당에, 뭐 가두투쟁, 돌멩이와 화염병이 난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필요는 이제 없다 하고 다들 느끼고 있었던 시절인데, 이상하게도
다른 거는 다 앞서가던 학생운동 세력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뒤진 거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이거는 가짜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아집 이런 게 막 교차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니 1, 2학년 때 봤던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그런 정국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도 이미 노태우에서 이제 YS로 바뀌었고요. 야당은 뭐 큰 소리 치고 국민들도 투표로 여기도 혼냈다 저기도 혼냈다를 몇 번 해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달라진 것에 대한 변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총학생회장을 하는 중에는 답을 못 얻었고 오히려 군대를 가서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평범한 친구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1학년이 막 되자마자 온, 혹은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바로 직장을 갔던 그런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5학년을 하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25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20살, 21살이 젊은,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 나보다 고참인데 이들이 하는 고민을 들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이들의 고민은 되게 구체적인데 나는 되게 추상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학생운동하다 총학생회장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구속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네. 빠질 방법이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러시대. 제발 군대는 좀 가라. 원래 웬만한 부모님들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도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닌 거야. 큰아들 군대 갔다 왔지. 작은 아들도 갔다 왔지. 그러니까 아들 군대 보내면서 이 서운하고 아련하고 막 이런 거는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 테니까 그 아이가 마지막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군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나 군대 안 갈 방법이 많은데 했더니 야 시끄러워 군대 갔다 와.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말씀 듣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군대에도 갔다 와서 정치하면서도 떳떳하기도 하고 군대를 가서 오히려 못 봤던 걸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에너지가 좀 넘치는 타입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늘 즐거웠어요. 즐겁고 뭐 매일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할 일 막 체각체각 다 해내고 이렇게 살았고 군대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못 봤던 것들, 잘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만나고 저보다 어린 사람을 상관으로 모시면서 당하는 수모나 이런 것들도 다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승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그 학생운동에 대한 정립,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걸 많이 좀 가다듬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님의 역할은 크셨는데 아까 딱 한 번만 언급하신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불편했죠. 아버지는 대공과 형사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데모예요. 총학생회장이에요. 운동권 우두머리야. 그 제가 처음 총학생회장 당선되고 나면 보통 그때는 좀 세상이 좋아져서 당연히 학교 총장하고도 이렇게 뭐 따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지만 관할 경찰서 서장하고도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동대문 경찰서 서장하고 이렇게 자리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윗사람들에게 좀 전해줘라.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현직에 계셨으니까 혹시라도 피해를 보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렇게 엄포 비슷한 엄포. 제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랬던 거 기억이 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간부가 아니세요. 비간부? 평범한 경찰 공무원으로 그렇게 지내셨는데 되게 힘들었던 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노동자들 파업 지원 투쟁을 하다가 이제 잡혀갔죠. 잡혀갔더니 이제 장안동 저기 무슨 대공분실. 우리 남영동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박종철 열사 그 고무치사 사건이 있어서. 근데 그 장안동에도 또 뭐 그런 시설이 있는데 네. 거길 갔더니 거기에 무슨 사장님이라고 표현되던가 뭐 대표인가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지위는 경찰서장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분도 무슨 무역상사로 외부는 이제 위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 가서 있는데 조사를 한참 받고 있는데
잠깐 나오라고. 봤더니 그 사장, 대공무실 실장이죠. 그 양반이 딱 가운데 이렇게 앉고 소파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어리를 이 사람한테 막 계속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순간 아버지한테 미안한 것도 있는데 막 화를 냈어요. 아버지한테 오히려.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조아리고 계시냐고. 용진아 앉아라. 저한테는 별로 따뜻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늘 그렇게 아들 둘이 있으니까 셋째가 무슨 눈에 보이시겠어요. 밑에는 또 딸이니까 마지막 아들이 뭘 눈에 보이시겠어요. 그냥 집에나 들어오고 밥이나 먹고 댕기면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사람한테 조아릴 때 너무 속이 안 좋았고 가시다가 저랑 헤어지는데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서 딱 주시는 건데 그때 3만 원 아버지의 일주일 용돈이었을 거예요. 딱 주시면서 딱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 매 맞지 마라. 괜히 골병든다. 매 맞지 마라. 그리고 밥 굶지 마라.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한참 울었네 혼자. 그리고 이제 서울구치소로 넘어갔을 때 아버지가 이제 면회를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이렇게 보시다가 어머니랑 아버지가 오셨다가 아버지 나가시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 면회 때 어머니가 오셔갖고 어제 아버지가 와서 파란색 그 수의를 입은 걸 보고 눈물이 나서 나갔다고 그래요. 나가서 우셨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죄 지은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나면 그 옷을 입고 다시 경찰서 와서 조사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당신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옷을 입고 있나 싶으니까 그냥 화도 나고 내가 왜 경찰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주 효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불효를 많이 지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불효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말이 많죠.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 상당히 아주 수려하게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그 당 대변인을 하셨죠. 네. 네. 그 말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좌중을 이끄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셨는지요? 대변인을 5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 아마 최장수 대변인일 거예요. 5년.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에서 3년, 민주당에서 2년. 민주당에서 2년 한 것도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배지 달지 않은 당대변인. 그걸 2년 동안이나 했고 대표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저 국민의힘 막 저 비대위 하면서 바뀌잖아요. 민주당도 그때 그랬어요. 당대표가 10번이 바뀐 거예요. 이 동안 계속 당대변인이었어요. 다른 대변인은 계속 바뀌었는데 근데 기자들이 박용진은 바꾸지 말아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기자들하고 인연도 깊고 또 그 험난한 시절을 같이 겪으면서 큰 대과 없이 말실수 없이 했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요. 대변인들 사실 파리 목숨이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휙 하고 날아가는데 그런 뭐 무리함 없었던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을 잘하고 말고는 뭐 스타일이었겠죠. 일종의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성격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옥을 좀 오래 갔었어요. 나중에는 한 2년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독방이었거든요. 하루에 편지지로 뭐 A4 용지 정도로 치면 거의 한 3장을 앞뒤로 빽빽하게 채워서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쓴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편지를 써서 내보냈거든요. 바깥으로. 근데 그 글을 쓸 때 A4 용지 전체로 치면 한 7장을 쓰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이걸 채울 건지를 머릿속에 쭉 정리해 놓고 해야 한 번에 쭉 써내려가는 과정이 매일매일 훈련을 했다고 봐야죠. 아주 작은 일을 묘사하는 거. 그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2년 3개월 있다 나왔거든요. 와이프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매일매일 반성문을 와이프에게 이제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매일 뭐 사랑해요, 미안해요, 뭐 이런 얘기만 쓸 수는 없으니까
내가 혼자 방에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와서 그 집을 짓는 과정을 쭉 지켜보는 거죠. 그 거미줄에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또 먼지가 이렇게 흩날리는 과정, 또 겨울해와 여름해 비교, 아침 공기의 사늘함, 까치가 날아가는 모습, 까치가 이렇게 그 바람을 타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바람 타면 그네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날아요. 그렇죠. 까치가 네. 바람을 거슬러 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까치가 오늘 그네를 타네요. 이렇게 쓴다거나 막 작은 표현을 아주 미세하게 쓰려고 하는 과정이 필력에는 도움이 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논평 쓰고 이럴 때도 길게 안 쓰고 어떤 때는 뭐 짧게 이렇게 해버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그 호가 일해예요. 그 날일자의 바다 해자인데 그분 고향인 합천에서 공원을 지금도 있다던데요. 그 공원이 일해 공원으로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비석을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당에서는 막 무슨 군사 반란의 수객에 뭐 공원 이름을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막 역사적인 반동 행위이고 막 이렇게 내는데 제가 냈던 논평은 일해라고 하는 말은 횟집에나 어울린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더 뭐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일해라고 하는 뭐 공원에 붙이지 마라 이걸로 그냥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하는 연습 이런 게 다 그때 그냥 감옥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다 이렇게 좋게 해석해요. 그때가 좋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이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참 힘들 텐데 역사 잃은 지혜는 잔깨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 이런 말을 남기고 대변인직을 내려왔습니다. 이 뜻에 대한 뜻에 얽힌 내용이 뭡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말 멋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원문이 뭐냐면 역사 잊은 지혜는 잔깨로 흐르고 민심 잃은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쓸 때는 둘 다 없는 걸로 맞췄어요. 그래서 역사 없는 지혜는 잔깨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88년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계절 출판사에서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 광고를 지하철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금단의 작가, 월북 작가잖아요. 임꺽정 드디어 이게 다시 풀렸다. 30몇 년 만에 풀렸다 이러면서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카피가 딱 그거였어요. 역사를 잊은 지혜는 잔깨로 흐르고 민심을 잃은 정치 술수로 흐른다. 우와, 가슴이 콱 박더라고요. 좋은 말이야. 이러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총학생회장 선거를 나갈 때 그거를 딱 내걸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와 민심팀이에요. 우리 팀 이름이 역사와 민심팀. 그리고 평생 그걸 했어요. 역사와 민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술수하고 잔깨로 흘러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원칙 잘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으로 와서 2012년에 당대표 선거를 나갔어요. 저 나가고요. 한명숙, 박지원, 이인영, 박영선, 김부겸, 문성근 이렇게가 출마를 한 거예요. 그 짱짱한 분들하고. 근데 제가 컷오프를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박용진이 뭐 한 5등으로 통과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뭐 결과는 안 알려주지만. 그래서 박용진이 최고위원은 되겠구나. 막 이렇게 뭐 한번 난리가면 났었는데 그때 궁금해지더구만요. 도대체 이 카피가 제가 그 뒤에 임꺽정을 여러 번 봤거든요. 없어 그 내용이. 그 책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사계절 출판사에 전화를 했죠. 그 자기도 모른대요. 그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그 누가 아냐? 글쎄요, 사장님이 아실까요? 우리 사장님을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12년인데 제가 상황을 쭉 설명하고 제가 누구다 설명했더니 막 반갑다고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남편이 원래 사장이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를 맡으셨는데 남편이 그때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을 이제 발행을 할 때 그냥 거의 다 쓴 카피였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뽑아내셨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보신 것 아니냐. 제가 출처는 정확하게 인용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고 아마 남편이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 문구를 써서 그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박용진이 쓴 걸로만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쓴 분은 아마 그때 사계절 출판사 사장님이 처음이셨을 것 같고요. 말씀 그대로 저는 역사와 민심 가지고서 정치를 해야지 잔꾀 부리고 술수 부리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배지 잃지 않고 뭐 재선, 3선, 4선, 5선, 6선 선수는 쌓여나갈 수 있겠죠. 그러고 그 선수 쌓이면 뭐합니까? 잔꾀와 술수로 평가돼버리면 끝이지. 그래서 그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던 그 글귀 지금까지 잊지 않고 계속 해가고요. 네, 어쨌든 그 말의 출처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